우리 경제에 낀 먹구름이 좀처럼 거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계엄 사태 후폭풍은 서민들의 삶도 또 대한민국도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려워진 민생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 10개월 전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개월이라고 하니까 네. 어떠세요? 10개월이 조금 빨리 지나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숨 쉴 시간조차 못 느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실은 민생을 챙겨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정무위를 선택해서 의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불의의 국난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 않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넘친다고 할까요? 좀 긍정적인 표현인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국회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12월부터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데 좀 민생이 좀 많이 도탄에 빠져 있어서 그걸 챙기러 좀 정무위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 일단 정치적인 큰 사건을 치유하는 부분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 그 부분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고 이것저것 생각했던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셨는데 그 일을 못하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신경 써야 되니까 너무 좀 아쉬움이 크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민생이 안 좋거든요. 안 좋은 데다가 사실 연말 12월 특수 다 없어졌고요. 연초 1, 2월 특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에서 사실 연말과 연초의 특수를 통해서 경기가 살짝 좀 돌아오는 건데 요번에 그게 완전히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국회의원을 이제 원래 예전에 정치도 하셨긴 했지만 다양한 이력이 다양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볼 테지만 국회의원은 이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해보시니까 10개월밖에는 안 되셨지만 어떠신가요? 많이 어렵고 힘들죠. 사실 어렵고 힘든 거 알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명예욕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야인으로 돌아가서 사회운동 현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하는 일을 했었고 그런 가운데 제가 몇 년 전에 느끼는 게 있어서 다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바쁜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20대부터 여의도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번이 특히 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3D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의원을. 이번 정말 3D 업종보다 더한 그런 악조건의 그런 국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저한테 가장 당면한 거는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걸로 풀되 민생은 또 그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빨리 이 민생을 좀 정상화시키고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회복 탄력성 자체가 없어지기 전에 좀 민생을 좀 튼튼하게 해서 이분들의 자력갱생 부분,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얘기되는 이 골목 경제를 좀 빨리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데 좀 많이 초점을 두고 고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지만 민생의 초점을 잃는 거를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군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뒤에 얘기해 보겠지만 어떤 좀 쪽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좀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상당구하고도 직접 관련되는데 저희 상당구의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익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경제 민주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민주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자본시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본시장 하면 좀 어려운데 주식시장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작년에 이 아시아권 내에서 거의 꼴찌권이었었어요. 아, 증가를 안 하고 마이너스 10%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네.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게 형편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그거는 우리의 자본시장 구조가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요새 신경 쓰는 것은 이번에 어제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 그러면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게 자본시장법으로 디테일하게 핀셋 규제를 해나가는 부분. 이 두 네. 가지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그 두 개가 가장 크게 제가 움직이는 굵직한 방향성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민주화된다라는 건 서민들까지 함께 잘 사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제 자영업자나 민생경제 쪽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에 참여하시는 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일단은 자본시장,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민주화되지 않았다. 그거는 소수의 소유주가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주주가 공평하게 그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 그다음에 소수의 자본가가 주가를 임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아니면 물적 분할이나 양적 분할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그 이익을 보는데 손해를 일반 주주들한테 전가시키는 부분. 네네.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는 것이 민주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좌파니 뭐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법 발의도 네. 이제 하셨는데요. 이따가 네. 좀 여쭤보고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 이제 정치적 상황 자체가 네. 탄핵 심판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조금 결과를 예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민주당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대한민국의 헌법 구조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일단은 탄핵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다. 예. 어제 영국의 아주 유수한 그 평가기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10단계나 급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유인 것은 작년에 내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선진국 반열에서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선진국 반열에서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좌우의 이념적인 대립 문제로 봐선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의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정통성의 문제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이제 국민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는 탄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탄핵을 가결해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부딪혔을 때 그거를 중재하고 결정하는 기관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을 종결시키는 건 사법부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는 헌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객관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정말 민주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구나. 이게 어느 당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보면 지금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에서 서로 실력 행사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최후 판결은 사법부가 계속 해내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적인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고 대한민국은 그 시스템이 지금 온전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걸 네. 좀 증명하는 이런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진행될 거라고 잘 보고 진행될 있습니다. 것이다. 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탄핵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결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이번에는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 후에 후폭풍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저도 네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주장을 지금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과 그다음에 국론 통합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자극적이고 강한 발언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사법부와 헌재는
지금 현재 정부가 구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약간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서 판결이 일어나고 있지만 네.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진보 진영이 아니라 그쪽 보수 진영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 저희들은 불공정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의 제기하고 저희가 변론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판결이 나온 다음에는 국민들 모두가 그 판결을 따르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네. 국가가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법부의 그 판결까지 강압적으로 그걸 탄압하려고 들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불수용한다? 그러면 저희 국가가 갈 길은 굉장히 암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증폭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 우리 시민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일치단결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치,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 이유가 사실은 국정이 안정되기 위해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가야 된다.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아우, 너무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아주 급히 그 법안도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불법 계엄 선포 방지를 위한 개정안. 네. 그 6개의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짝만 좀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우리나라가 계엄을 여러 번 겪은 나라라서 사실은 계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절차를 가지라는 건 사실은 헌법에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그 종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이 대표 발의를 통해 좀 해결을 하려고 한 거고요. 계엄 절차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지만 계엄을 했을 때 군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네. 그다음에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 그래서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군인에 대한 그 문치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여야에서 이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임명할 때 좀 퇴직한 지 좀 몇 년 이상 되는 사람을 좀 해달라는 거하고 인사청문회를 그 대상을 좀 참모총장까지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문민에 의한 군 통수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좀 강화하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나온 부분 또 이번 계엄에서 나온 부분에서 불비한 부분들을 좀 보강하자라는 부분에서 긴급하게 몇 가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과까지 또 애를 쓰셔야겠네요. 예, 좀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의원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조금 지나긴 했는데 네. 지난해 국감이 이제 첫 국감이셨어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이번에 그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민주당 국감 우수 의원으로 또 예.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열심히 또 그때 활동을 하셨는데 첫 국감이 좀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첫 국감은 뭐 저는 90% 역시 민생 관련이었었습니다. 네네. 예, 민생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쪽 분야를 많이 했고요. 사실은 뭐 우수 의원이라는 부분이 사실 제가 그렇게 내세우질 못하는 부분이 많은 분이 받으셨어요. 그래도 뭐 한 초선 의원 중에 3분의 1은 받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다 열심히 하시고. 원래 초선 의원들을 주나요? 아니면은 초재선 의원, 3선 의원 다 다선 의원 주는데 네네.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되도록이면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청주시에 당선된 동반 당선되신 다른 초선 의원님들도 청주시는 4분이 다 네 분 다 받았습니다.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6시 전에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물론 서울에서. 네. 그 주말 금토일은 청주에 있고 평일엔 내려올 시간이 안 돼서 서울서 생활을 하는데 국회에 6시 반 전후면 도착하고요. 7시나 7시 반부터 첫 미팅이나 회의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저희 청주시 의원들은 자주 봐요. 그 청주시 의원 자주 본다는 거는 네. 다 비슷한 시간대에 아침을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네. 국회에서 회의하면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제가 저만 받았으면 자랑스러울 건데 다들 열심히 잘하세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때 또 그 칭찬 받으신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어쨌든 잘한 부분은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 암호화폐 거래소 독점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어요. 아, 네.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네. 사실은 독과점에서 거의 독점적인 시장입니다.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이군요. 네. 왜냐하면 1위 업체가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네. 업체 다 합쳐봤자 20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좀 그 독점적인 지위에 의한 시장의 왜곡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거래되는데 네. 그 종목들을 누가 상장을 하나요? 사실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그 거래소 업체가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가 진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사고가 날 개연성이 얼마인지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손실을 담보해 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거래소라고 해서 주식 거래하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 다음 달부터 사실은 대체 거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하는 시장이 하나가 아니고 또 하나의 시장이 또 열리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독점을 유지하고 있던 한국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번에 제가 가장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배달앱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달앱 부분에 사회적 협의를 제가 주창을 해서 끌다가 정부가 먼저 그걸 채갔어요.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불비하고 불미하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배달앱을 제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한테 별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외려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협의가 일어나서 네.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다시 배달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다시 또 그 부분은 다시 손대고 있습니다. 배달앱 관련해서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배달앱도 너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교섭권이 그쪽에 일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그쪽으로 쏠려 그렇습니다. 있군요. 배달에서 먹고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원하는 배달 체계와 배달 비용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네요. 25,000원짜리 배달을 할 때 배달료가 다 5,000원 이상 들어가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소비자들이 지금은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지 않고 사업자들한테 기름 짜내듯이 짜서 그런데 네네. 짜다가 안 되면 결국은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서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너무 독과점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격 책정을. 이런 부분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특히 자영업자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입니다. 네. 전 세계 자영업자 비율이 저희 나라가 거의 탑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40% 정도 되지 않나요? 넘는 걸로 넘어요?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분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가가. 네네.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배달료가 너무 비싸서 네. 음식을 팔으면 10%가 안 남는데 배달료로 15% 이상이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 되면은 자영업자가 살기 힘들죠. 그 부분은 꼭 해결하게. 왜냐하면 배달 쪽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해결이 필요하겠네요. 네, 제가 네. 어떻게든 실적을 꼭 내서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비슷한 연장선인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민 경제와 관련된 일인데요. 네. 이제 앞서서도 잠깐 주식 얘기해 주셨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도 네. 이제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관련된 어떤 활동은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 그 상법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TF가 구성돼 있고요. 네. 이제 국장 활성화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또 정무위원회다 보니까 이 자본시장과 관련되는 걸 직접 다 관장하는 상임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 이걸 꼭 민주화 시켜야만 된다.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으로 돈을 빼서 외국장에다 투자를 합니다. 지금 네.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미장이 이제 미국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개미들이 미국장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나가서 투자를 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안 하고 글로 가서 하는 글리 가서 합니다. 네. 이게 너무 크다 금액이. 네. 그 금액이 대한민국으로만 들어오더라도 대한민국 주가가 지금 3,000포인트는 저는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세계 10대 연기금이 돌리는 저 해외 자본이 한 1경 정도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단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사실 듣도 보도 못한 금액인데 그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정치적인 거 이거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계속 돈이 나갑니다. 해외로. 이들이 빼서 나갑니다. 왜 나가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데 네. 불안하다. 불안한 겁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작년 12월 3일 터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민주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흔들리고 붕괴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가을서부터 많이 빼다가던 것을 네. 올해도 더 빼갔습니다. 그래서 올 1월하고 오늘까지 제가 추정하기는 올해만 해도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조 원을 빼나갔어요. 주식시장에서만. 네. 그 유동성이 약한 데다가 몇 조 원을 외국이 자꾸 빼나가니까 올라가는 탄력이 삐약삐약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연기금 그 동아시아 담당자들하고 화상 미팅을 했습니다. 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체력이 대단하다. 지금 국민들이 극복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계속 가져가지고 투자를 좀 늘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마무리되고 하는 거를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컴백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니까 제가 우려가 큽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적 혼란이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그런가? 어느 정도 영향인가? 근데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규모로 따지면 수백조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 내란 이후에 환율이 얼마만큼 우리가 원화 가치가 절하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 이상인데요. 이게 근데 15%, 13% 이런 거 다 빼놓고 10%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전체 총화, 이걸 화폐로 나눈, 달러로 나눈 가치가 해외에서 봤을 때 10% 이상 다운된 겁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의 재산이 10% 이상 다운되는 겁니다. 그게 몇백 조가 몇백 넘죠. 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가도 사실은 굉장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해 회복을 하고 있는데 회복하는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란이 잘 종식되고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으로 선거가 일어나서 새로운 리더십이 설 거라는 좀 긍정적 시그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 거지. 네. 지금도 계속 불안한 상태가 유지된다 하면 지금의 주가가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영향이 크네요. 상당히 큰데 그냥 민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장장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피부로 못 느끼는 거지. 근데 보이지 않는 돈이. 그렇죠. 글로벌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제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그런데 지금 경제가 너무 이렇게 이념적 대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 국회에 들어온 중에 실물 경제를 제대로 아시고 실물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이 20, 30%는 들어와야 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근데 사실 지금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좀 빨리 안정돼야 된다. 그래야 이 당 저 당에서도 경제 쪽에 관심을 두고 실물 경제, 거시 경제, 미시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되고 그것이 이제 국가의 경제적인 토대를 튼튼하게 할 건데 요즘은 너무 정치적인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에 근무하던 분들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아, 국회의원 월급은 많지만 실물 경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도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사명감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와가지고 사명감 갖고 일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에서 더 종사를 많이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치시잖아요. 안 들어오시려고 네. 하시겠죠. 네. 예전에 기업 대표도 하셔서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너무 일찍 사업을 성공을 했었죠. 이제 벤처 사업을 제가 30대 초반에 읽어서 성공을 몇 년 사이에 바짝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돈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다 보니까 바로 제가 갖고 있던 꿈의 현장으로 이제 정치 쪽으로 들어와서 서울시의원을 최연소로 시작을 한 건데요. 그 사업에 대한 것도 뭐 아무래도 그 아주 이른 나이부터 경험이 네. 있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은 좀 네. 남들보다는 좀 더 좀 미리 알겠습니다. 경험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돈이 미련이 없다는 거는 뭐 풍족하시다는. 그때 이제 경제적인 풍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평생 먹고 걱정할 사는데, 정도는? 예. 근데 제가 잘못 알았어요. 근데 서울에 보편적인 삶을 할 수 있는 돈과 제 고향이 청주에 사는 삶의 돈의 양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청주에 내려와 살 걸 생각하다 보니까 금액을 이제 어느 정도 어바웃 이 정도만 벌면 뭐큰 네. 일은 없다 했는데 서울에서 봤더니 그 돈은 작은 돈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기반으로 또 여러 봉사나 또 네.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곤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큰 돈을 안 쓰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은 좀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제 가치에서 좀 많이 비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뭐 경기에 어려워서 자영업자나 서민 경제에 더 이제 신경을 쓰실 수 있는 기반이 되신 건데요. 네. 그 민생 활동을 위해서 요 근래 가장 뭐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집중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참 이것도 옛날 얘기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다음에 국가의 정통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게 제가 요새 신경 쓰고 있는 게 친일 문제. 친일 문제. 예, 친일 문제. 친일을 제대로 단죄를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이게 친일인지 아닌지 잘 판단을 못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네. 우리의 민족의 정통성이 훼손되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건지에 대한 위험 이런 분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에 친일 재산 환수 문제를 다른 의원들보다 먼저 거론하고 또 그걸 또 입법하기 위해서 발의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우리 보훈부 장관이 저한테 국감장이나 상임 때 굉장히 많이 야단을 맞으셨거든요. 독립유공자세예요, 그분이. 후손이신데 우리나라 현충원 아시죠? 대전도 있고 동작도 있는데 거기에 친일 기록들이 삭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친일 기록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인데 왜 삭제했느냐 하는데 삭제된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한 일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친일 재산 환수 문제를 제가 직접 거론을 하고 그거를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친일 재산 그 환수 이제 관련해서 네. 이제 그게 양이 많은가요? 그 금액이 많은가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청주권만 찾아놓은 것만 해도 네네. 지금 현재 그 시세가 아니라 그 네네. 뭐라고 그러죠? 그 표면적 가치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더라. 그게 그걸로만 해도 6억대를 찾아놨고요. 청주만. 예, 청주만 전국적으로 해서 충북도 더 세밀하게 찾는다면 저는 그 규모가 좀 적지 않을 거다. 근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족혼이 어디에 있고 민족의 정통성을 찾은 사람과 그다음에 민족의 정통성이나 민족혼을 팔아서 치부를 하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 찾으면 제가 보기엔 지금도 수천억 이상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찾게 되면은 친일 재산을 환수하게 되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일단은 친일을 통해서 재산을 일구고 온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이 부분은
환수가 되고 후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치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더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이 본보기가 돼서 반역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떨 것이라는 거를 민족 정기상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이것들 후손들한테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갖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속국의 상태가 꽤 지속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속국의 역사 속에서 강대국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또 없으려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은 정확히 발본색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후대에도 귀감이도록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경제 쪽부터 또 역사 관련돼서 아주 다양하게 활동을 네, 하고 네, 계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우리 지역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네. 그 민간 임대 아파트 이제 그 임대 이후에 분양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뭐 동남지구 대성 베레일 아파트가 이제 요즘에 화두입니다. 네, 네. 임대 후에 이제 분양 전환가가 있는데 그게 입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높게 가격이 책정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있고 해결하겠다는 좀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떤 건가요? 그 사실은 그 저희 동남지구의 대성 베르힐 1, 2단지가 지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당구에 있는 거죠? 네, 상당구 저희 지역에 네.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래 몇 년 내에 오창 쪽하고 그다음에 오송 지역에서도 대단히가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분양이 되잖아요. 네, 네. 나타날 건데 저희 베르힐 아파트가 요번에 임대에서 분양을 전환하는데 그 분양 예정가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약간 좀 높다고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네. 이게 맨 처음에 임대를 할 때 회사 측에서 뭐라고 해야 미필적 고의를 했다고 했을까요?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할 때 싸게 지금 살아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분양을 받으면 된다. 그때 분양받을 때는 시대 대비 80% 수준에 할 거다라는 분명한 언질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그 대성이라는 건설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고 분양사가 약속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다른가요?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예, 법적으로 그 부분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핑계 삼을 뿐이지 네. 분양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걸 공개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문자도 시세 80% 수준의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거를 그 업체에서 몰랐다고요. 네. 그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편리하게 법을 이용하는 사실 일종의 법꾸라지들이 하는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단 저희가 기업하는 사람들 무조건 찍어 누르고 쫙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개념은 아닌데 네. 합리적인 분양가가 어디인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5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보증금과 월세를 어느 정도 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거기 왜 살았을까요? 그거는 분양가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합리적인 협의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좀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제가 판단하는 거는 또 기준점이 좀 있어요. 맨 처음에 분양가가 있었거든요. 그 분양가의 몇 년 동안의 은행 이자 부분이라든가 네. 아니면 지금 분양하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그쪽에 또 옆에 아파트가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 분양가 정도의 기준 금액을 기준점으로 해서 서로가 붙이고 빼고 하면 서로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너무 강하면 또 협상이 좀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상대 업체가 청주에서 대단히 많은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저희가 힘으로만 압박한다고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자체에서 압박한다고 먹히지도 않는 거고요. 네. 현 정부는 또 이 민간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에서 사실은 업자 쪽의 입장에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의원들 몇 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입법 발의가 돼 있지만
정부 축반대로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사실은 국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그나마 좀 현실성 있게 좀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이렇게 협상하고 이런 거 외에는 다른 무기가 있나요? 사실 전술적인 건데요. 네네네. 건설업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국토위 쪽의 압박이 제일 세지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와 관련되는 부분 저희 정무위가 가장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래서 국토위 관사님하고 네네. 정무위 관사님하고 저희 당에서 서민과 민생과 관련돼서 가장 힘 있는 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까지 이번에 내려옵니다. 주말에. 네. 그래서 그 시위 현장, 그 다음에 민원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이걸 듣고 국회에서 이걸 조목조목 따질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압박이 들어가거든요. 업체에. 네. 압박이 된 상태에서 좀 사실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좀 갖고 와라 해서 그 이제 우리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서로가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네.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다하게 더 해달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약속한 만큼 납득할 만큼의 어떤 약속은 지켜달라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잘 해결되기를 네. 바라고요. 네. 그 한 가지만 그럼 민간 임대 아파트와 관련해서 여러 허점들이 좀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때 분양가 책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리를 받습니다. 네. 근데 민간 아파트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제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 정부 쪽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걸 통제했을 경우에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너무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는 핑계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레인지를 정해서 상하선을 좀 정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 아예 없다 보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인 힘을 갖고 그냥 밀어붙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지금도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소송에서 주민이 이제 좀 이겼다라고 판결 나온 예가 없습니다. 그래요. 미비하군요, 법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저는 뭐 정치하는 게 민간, 민생, 국민 편이라고 보는데 이 정부 쪽에 계신 분들은 자꾸 사업자 쪽을 좀 너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네.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이제 관련해서 이제 법과 관련해서는 네.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청주공항 빅 이슈죠. 네, 수요가 급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활주로를 이제는 뭐 그동안의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정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얘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일단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저는 사실 전술적으로 양쪽 대통령 후보자들 공약에 이 문제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로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희들만의 그 충청권의 의원들만의 힘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더라도 그 대통령 후보의 공약상에 꼭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현명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벌써 국회에서도 여러 번 뭐 세미나라든가 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 또 한 가지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자가. 근데 민간 활주로가 너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요번에 부안 쪽에서 벌어졌던 그 제주항공 사건과 비견해서도 네. 청주가 민간 활주로와 안정적인 활주로의 길이라든가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좀 시급하다. 제 목표는 요번 올해의 대통령 후보들 공약사항으로 들어가고
올해 가시적인 정부의 발표를 이끌어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해서 네. 반드시 관철시키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아유,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해야 시켜야 되고. 되는 문제입니다. 높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높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벌써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서민들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또 여러 일들을 이제 하셔야 될 텐데요. 앞으로의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도민 여러분께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저희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정치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치 혁신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사실 제가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을 통과하면서 정치 혁신의 단초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바로 해서 청주도 세대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두 번째, 지역 발전을 위한 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번에 꼭 말씀드린다면 청주는 특례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일반 임기 내에 이번 초선 임기 내에 청주 특례시를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청주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차츰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년 뒤에 있어야 될 그 대선이 아마 올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을 저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에서 큰 국책 사업들에 대한 약속이 일어나거든요. 이 공약이 빌공약이 아닌 이상은 공약은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국책에서도 꼭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것들, 청주공항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청주 특례시로서의 승격 문제, 이런 문제를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